여러분들 손님한테 좋은 거 팔고 싶으세요? 안 좋은 거 팔고 싶으세요? 좋은 거요. 손님한테 좋은 거 팔고 싶다. 왜? 뒷일을 생각해서 좋은 거를 팔고 싶다보다는 뒷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팔기 좋은 거, 내가 뒷일을 처리해주기 좋은 거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양을 할 때 어느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 분양을 처음에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린 이걸 2번 팔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만 파는 게 아니고 2번 팔 생각을 해야 이 뒷일에 대한 책임을 지금부터 짓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좋은 거를 팔아서 내가 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고 싶다, 손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가 아니고요. 좋든 안 좋든 내가 이걸 2번 팔 수 있는 각이 나오면 좋은 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 현장이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남들한테 인기가 많고 안 많고는 나한테는 별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양장에 불장, 입주장 가면 공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장에서 이게 공실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2번 팔 수 있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내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고객한테는 좋은 물건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그냥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서 이거 그냥 팔아놓고 이 뒤에 2번째 판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으면 안 좋은 걸 하더라도 정확하게 2번째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은 이거를 왜 필요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피로 감당해야 될 만큼이 내 첫 번째 고객에 대한 이득인 거고 2번째 고객은 다른 곳들보다는 더 좋은 공급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형 평수로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2번 팔 수 있으니까 실입주 대형 평수가 필요한 실입주자들한테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공급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그 물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올. 지식산업센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서울에 있으면 좋은 거다. 맞아요. 근데 그만큼 비쌉니다. 시세 차익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가격 자체가 리스크예요. 평당 3천만 원이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만 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평당 3천만 원이라는 지상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기준이 없이 보니까는 그게 비싼지 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아파트는 전용률이 100%예요. 신형 아파트는 전용률이 80%예요. 그래서 베란다 확장하면은 90%까지 나와요. 그래서 옛날 30평, 지금 30평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40평짜리가 20평이에요. 확장하고 뭐하고 해도 22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평당가가 우리는 분양평수지만 아파트도 분양평수예요. 걔네들은 그냥 전용을 더 크게 쓴다는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아파트의 전용평수랑 우리의 전용평수랑 계산을 해보면 아파트보다 비싸요, 지산이. 오산 아파트가 평당 얼마예요? 1,500 정도? 네, 지산 얼마예요? 2천이에요. 전용으로 가면 아파트보다 비싸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게 돼야 돼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뒷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지금으로서는 책임을 질 의지를 가지고 분양을 하면 좋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을 조금 장착을 하시고 이 기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모 씨, 지난해 지인에게 소액 투자로 매월 수백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시작했다.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는 비즈나인이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의정부 투입하기 전에도 미분양이었고 투입하고 나서 다음 현장 고를 때도 미분양이었고 현재까지도 미분양입니다. 지금 임차인은 못 구해서 이자를 내고 있대요. 급매물로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아직 없대요. 마이너스 500개 2개를 매물로 내놨대.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공실이 늘고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은 80평인데 이 정도면은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쵸?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안에서 어떤 오차가 있는지, 실제 이론하고 현실 안에서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심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김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4개 80평짜리 나름 평수도 좋은데 임대가 안 맞춰집니다. 왜? 우리 대형 평수면은 할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식산업센터 이거 하나인데
왜 안 될까요?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드라이브인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우리 생각 없이 분양하면 안 돼요. 욕먹습니다. 우리도 모르면서 이거를 고객한테 알려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 말고요. 직접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하세요. 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들여다보고 계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안 좋은 기사 하나씩 드릴게요. 그 기사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내용만 보고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몰렸을 때, 그러니까 이 시장이 멍청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100% 망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은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이 안에 공급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호실인지, 이거를 평형대로 나눠서 몇 평이 몇 개인지, 그 주위에 공장으로 쓸 수 있는 땅,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상가, 섹션 오피스 전부 몇 개인지 세봐도 되고요. 종이에도 나오고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주하는 얼마, 여기에서 이주하는 얼마,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임차기간이 끝났어, 누구는 어떻게 됐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수요의 시간을, 수요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공급과 맞춰지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알아야 이 공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김포에 지식산업센터 이거 하나예요. 공급이 적어. 좋아요. 그런데 그 공급을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미리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업체 내가 딱 찍은 사업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배치마킹 한다고 이제 우리가 경쟁사 딱 달라붙어 갖고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그러죠. 이걸 거꾸로 가볼게요. 우리 축구할 때 상대편의 전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격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맞추겠다라고 설정한 기업체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체한테 여기를 매매하겠다라는 스스로 태스크를 가지면 뭐부터 할까요? 그 회사가 직원이 몇 명이고 자금은 얼마가 있고 매출은 얼마고 평균대는 얼마나 쓰고 있고 지금 임차로 들어가 있는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임차로 들어가 있으면 월세를 얼마를 내고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이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는지 등등등이겠죠. 너무 많죠? 알아야 될 것들이.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렇게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이 이유로 우리 거를 사야 돼. 그쵸? 그리고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컨택을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 사전 조사 단계에서 그 기업체가 지금 월세로 있으면 임차 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기가 기업체들마다 다 다른데 뭉탱이로 묶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계산해서 참여를 하든 패스를 하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적인 요소를 무시하면 세워라 내워라 그냥 돈 박아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무식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요. 그죠? 보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사는 거보다 여기서 사는 거보다 여기서 사는 거,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 중에서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이거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1,000원, 여기도 1,000원, 여기 5,000원.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시간과 네, 일자와 여기서는 시간적인 요소를 확인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수요 공급, 특히 투자 관련돼서 이거 할 때 시간을 빼놓고 생각을 하면 다 틀려요. 여기 앞에서 1,000원하고 지금의 1,000원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1,000원으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기대이익 이런 것들을 날려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큰 요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우리가 참여하는 공급으로서, 그렇죠? 자기들이 수요인 줄 알아. 투자하러 와가지고 지들이 수요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지들은 공급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수요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이 수요는 누구? 실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예비 수요 아니에요. 이걸 계산에 넣으면 업브리핑이 되고 오버브리핑이 되고 사기가 돼요. 그렇게 안 들어오면 어쩔 건데? 말 그대로 예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아까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기준을 하려면 실수요자가 많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미분양이라고 해서 실수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미분양인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별내의 지식산업센터 동강비주타워가 미분양이었어요. 지금은 그 평당 700에 분양을 했었던 거 지금 평당 1100, 1200까지 올라왔어요. 매매가가. 미분양이었던 게 공실도 없고요. 미쳐 돌아가요. 거기는 왜? 제가 그때 그 별내 때 분석한 자료 있어요. 동강 미분양일 때. 동강사업. 그때 동강의 최대 단점. 제가 그린어립 할 때 최고 장점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 타이밍이에요. 준공 시기가 왕숙 이주 시기하고 정확하게 겹쳐요. 동강 최대 단점. 동강건설이 단점이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장점이 아니고. 동강의 단점. 준공이 너무 빨리 떨어졌다. 2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구리시하고 저기 태계원인가요? 그쪽하고 합작해가지고 원래 그 뭐죠? 그 산업단지가 1조짜리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왕숙 때문에 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강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엎어졌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었는데 수요가 엎어지고 공급만 떨렁 생겼으니까 당연히 공실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그 뒷사정들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망했다. 자기 돈 투자하면서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정도의 논리나 이치를 가지고 고객한테 나한테 그런 논리가 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거면 정말 그냥 안내원 정도입니다. 제가 다른 분양하는 사람들 보면서 좀 무시를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 못 하거든. 어떻게든 고객을 돈으로만 보거든.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생각이죠. 막 엄청난 어려운 고차원의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야.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안 난다고 몰라 머리 아파 이러는 게 아니고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쵸? 수요가 받쳐 올라와서 내 공급을 안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0이야. 그리고 공급은 1000이야. 이 안에서 내가 첫 번째 거를 가지고 가더라도 제일 좋은 걸 가지고 가더라도 안 됩니다. 전체 수요가 전체 공급보다는 커야 돼요. 무조건. 배수가 5배수, 6배수가 넘어가면 좋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은 조금 고려를 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1배수, 뭐 1.5배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오차 범위까지 다. 오차 범위까지 계산을 하려면 예비 수요를 빼고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예비 수요는 100분의 1 정도로만 잡아서 추가를 하든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비 수요 가지고는 안 돼요. 실수요는 말 그대로 실제로 입주를 해야 하는 기업체를 얘기를 합니다. 지산에서는. 아파트랑 같이 접근하시면 큰일 나요. 아파트는 투자 겸 실입주 겸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사놔도 되고 아들내미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샀다가 팔아도 되고 그죠? 많아요. 옵션이. 근데 지사는 아파트도 요즘에는 옵션이 하나가 사라졌어요. 전세를 끼고 팔지 그냥 팔지 이게 옵션이 아니었어요. 왜? 전세를 끼고 사도 원래 2+2 법안이 나오기 전에는 전세가 2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놓고 집을 매매를 하고 하는 시점이 그 사람이 나가는 시점으로 맞추면요. 내가 1년 보유 사가지고 전세 맞춰가지고 1년 보유하고 그때 집을 딱 내놓으면 한 3, 4개월 걸려가지고 집이 팔립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잔금 시점까지 늘어져요. 계약 시점하고 잔금 시점하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잔금을 받으면서 이전을 시켜주면 그 사는 사람도 자기가 실입주를 해야 되면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내비두고 이게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옵션이 아닙니다. 왜? 2+2라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해줘야 되는 4년이라는 시간이 묶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을 때 매수인이 집을 살 때 저 집을 내가 사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사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전세를 맞춰놓으면. 지사는 더 심합니다. 왜? 통상 임차 기간이 5년이거든요. 임대가 맞춰져 있는 사무실이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5년 동안은 빵입니다. 5년 동안은 월세 받는 커피숍이나 월세 받는 편의점이나 월세 받는 빵집이나 월세 받는 공장이나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 되지 공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공장으로서의 가치, 이 실수요자가 물건을 두 번째 팔 때 받아줘야 되는데 그 물건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밖에 못 가지면은 일단 그 수요자는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계산했었던 그 실수요자는 일단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대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들로 수요층이 바뀝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 수요자는 내 물건, 그럼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내 물건이 내가 그 고객한테 분양을 했었던 그 물건이 그 사람들, 이 수요, 실수요 말고 투자 수요, 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물건이어야 되고요. 다른 선택지가 달리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만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나도 많아요. 경매가 그래요. 경매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피지사 넘으면 경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왔다는 얘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경매는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중에 으뜸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낙찰 가격이 옛날에 막 130%까지 상회하던 시절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니 시세보다도 비싸게 사요. 왜? 경매는 대출이 90%가 나오니까. 경매 물건이 좋아서 싼 게 나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대출이 90% 나오니까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1000%, 레버리지가 지산도 1000%. 그러니까 여기 보러 와서 여기 앉아서 경매 얘기하고 있는. 경매는 심지어 싼 거를 고를 수 있어. 지산은 가격이 계속 올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투자자들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수요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수요자면 처음부터 그 두 개를 같이 계산하고 들어갔던 거.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머리 터지죠. 못해요. 그럼 우리가 실수요 맞출 것만 계산하고 들어갔으면 그 시기에 임박해가지고 준공이 나기 직전까지 가서 등기를 치냐 마냐 등기를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해주시면 아까 얘기했었던 좋은 거 뒷일 안 좋은 거 뭐 이거 있죠? 정말 무책임하게 가는 거예요. 손절매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던가 제가 책임질게요 하던가. 예전에 우리 12월 달에 매매가 도저히 안 되는 가밀 상가 하나, 근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못 기다리겠대. 마피로 그냥 얘기했어요. 이거는 죄송하다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500인가 먼저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손해 부담하겠다. 반반씩 부담하자. 마이너스비 1000만 원으로 내놓으면 바로 팔릴 테니 500만 원 부담하시고 우리가 줬었던 500만 원은 안 받는 걸로 하겠다. 내가 잘 팔릴 거라고 했었던 것들도 내 스스로 마이너스 피까지 받아서라도 팔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책임을 뭐 감수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대선 직전이라 부동산이 아예 묶였었어요. 그때 우리가 해리움에 있을 텐데 아실 거예요. 12월이 아니고 1월이구나. 해리움 때 우리 힘들게 팔았죠. 근데 그게 물건이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어요 그때. 동탄에 해리움 똑같이 오픈한 거 그거 4분의 1도 못 팔고 닫았어요. 300 몇 개인가 분양하는데 300 몇 명이 들어갔는데 닫았습니다. 그만큼 분양도 어려웠고 매매는 더 어려웠고 전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거래량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대역죄인이 되고 뭐 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었던 가치만 지키면 되는 거고 그 가치가 최소한 나를 위한 가치는 아니에요. 수요 계산을 우리는 실수요로 했으면 실수요한테 팔 수 있는 상태로 남겨줘야 돼요. 여기에서 두 번째 사람들이 모르는 맹점이죠.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맹점은 시간적인 오차. 두 번째 맹점은 임대와 매매를 섞어서 본다. 플러스로 본다. 임대를 맞추면 이 실수요랑 완전히 다른 수요 쪽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0이 돼버리면 공장으로서 팔 수가 없어지죠. 공실로 비워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거기에다가 또 이거 역시도 시간적인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면 또 망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던져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들을 지금 분양하는 시점부터 계산을 하고 들어가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따라오는 믿음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이 안에서 다른 변수들, 다른 오차들 생각해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투자 시장도 그렇고. 그냥 이 사람 봐요.
이 사람이 잘못 접근한 게 여러 개가 있죠. 김포에 4개를 1억을 주고 사서 지금 이자만 내고 있고 2개를 내놨고 임대를 맞추든 매매를 하든 한다고 하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너무 많고 미분양이고 어쩌고 저쩌고 불만만 오지게 늘어놓는데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업자득이에요. 투자를 1억 천금을 벌기 위해서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지인 말만 듣고 1억이라는 그 돈을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해요. 1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4개 호실을 해요. 그리고 2개를 매매로 세상에 자기가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 살 거 아니야. 근데 좋다고 하니까 나한테 필요한지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업자라서 이거를 누구한테 팔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팔지도 모르고 사요. 그냥 좋대. 잘 팔린대.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팔리냐. 이것도 모르고 사요. 99.99%가 그러고 삽니다. 집은 왜 이게 아파트에 적응해서 그래요. 집은 누구한테 팔지가 별로 고려사항이 아니거든. 누구한테나 투자도 되고 실수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상은 아니잖아. 오피스텔도 아니잖아.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정확하게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옛날에 뭘 팔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이걸 누구한테 팔지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 수요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수요한테 뭘 팔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2개를 알고 있으면 이 2개를 어떤 방식으로 팔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안 팔려서 돌아다녔어요. 그럴 때는 팔려요. 소매가 지지부진하게 해서 도매로 하니까 팔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한 칸 한 칸 소매가 안 되니까 묶어서 도매로 해. 그죠? 정확하게 누구한테 팔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해.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해. 또 반대로 이 현장을 투입을 하면은 누구한테 팔지까지 생각을 해. 그리고 그때 나름 묶음 판매를 했었어요. 예쁜 것만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는 섞여 있어요. 못생긴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는데 아니 그냥 그냥 개당 얼마 이렇게 해주니까 예쁜 것만 사가고 점점 못생긴 애들만 남아가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다 버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묶음 판매를 시전해버립니다. 그 이제 뭐였지? 팔자고 목걸이였는데 목걸이는 좀 팔리는데 팔찌가 거의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목걸이 가격을 기억이 안 나는데 몇천 원에 했겠죠? 5천 원 이렇게 했으면 목걸이 가격을 한 2만 원까지 올리고요. 팔찌를 4개를 묶어서 줘버렸어요. 3개를 묶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목걸이 하나를 고르면 팔찌 하나를 무조건 사야 되는데 랜덤으로 골라주고 그런 식으로 묶음 판매를 그때 조금씩 계속 수정하면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놨다가 나중에 이게 다 떼어버리고 말로 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다르게. 그리고 가격도 다 다르게 받았어요. 좀 그 신생 커플인 것 같다. 그럼 한 2만 원 부르고요. 좀 이렇게 고인 것 같다. 그러면 3천 원 부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이 내 선택하고는 다르게 본부장이 선택한 곳에 와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세요. 왜 골랐나? 그리고 어떤 이점을 생각을 했나? 그리고 분명히 저는 초반에 얘기 다 해줍니다. 그 안에서 그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볼게요. 일단 지인 말만 듣고 투자한 게 잘못됐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시작했다. 이 말도 너무 웃겨.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했대. 투자가 아니고 이건 그냥 기부입니다. 현금 1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지산 4개를 매입한 그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골머리 앓을 시간에 수요부터 파악해야지. 뭐 골머리만 앓고 있어. 투자를 시작했다며. 그러면은 왜 안 맞춰지는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연구를 대신 해주는 게 우리입니다. 그냥 분양만 하는 사람, 분양 상담사에서 머물지 않고 싶으시면 그거 해야 돼요. 박 씨는 지산이 뜬다고 해서 샀는데 임차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매달 생돈을 이자로 내고 있다. 그게 생돈인지 가치 있는 돈인지는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계산을 안 해보면 언제까지나 생돈입니다. 뜬다고 했지 임차인 구하기가 쉽다고는 안 했어요. 뜬다고 했지. 뜨는 게 뭐야? 시행사가 떠요. 지산이 좋은 이유, 실입주 기업체들한테 천국입니다. 지산은. 그 천국을 임차로 들어갈까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동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냐고. 당연히
살려고 합니다. 당연히 분양받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전매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매매하려고 해요. 당연히 임차 구하기 힘들죠. 임차 시장, 임차 수요는 따로 있어요. 법인 중에요. 비용 처리가 급한 곳들, 법인세 혜택은 없지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곳들은 그렇게 해요. 임차로 들어가서 월세 내는 거를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기에는 월세가 비싸야 돼요. 그 사람들은 비용 처리를 하려면. 근데 지사는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사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실수요 그 비율이 100%에 가까워져요. 판교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고 문중동이 그렇습니다. 문중동에 임차로 있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한 칸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대형 평수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실수요입니다. 이런 그 매매, 아까 매매 혹은 임대라 그랬죠? 이 개념을 시작부터 알고 있었더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일에서 매달 나가고 있는 생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실입주 수요를 맞추기 위한 시간적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비용은 손실은 손실이 아니고 비용이다. 이 비용을 내가 내므로써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얼마다. 그렇게 해서 상계를 하면 최종 이익금은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투자죠. 그냥 여기다 사놓고 천년만년 기다리다 보면 운 좋으면 1년 만에 뜨고 운 나쁘면 10년 만에 뜨고 이게 무슨 투자야. 그죠? 그럴 거면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투자하세요. 오늘 보니까 10% 올랐다며. 기름값 올라가지고. 웬걸 그거 알았어?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터졌으니까 유가 급증하니까는 기름국들 떡상하겠네는 했지. 근데 이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어? 그죠? 그렇게 투자하세요. 그냥 나라에 투자하는 국채 국가 채권 사는 거 있어요. 사우디 사세요. 사우디. 어디 미얀마 이런 데 사세요. 모르잖아. 여기 모르는 거랑 미얀마 모르는 거랑 같은 수준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했대요. 아닙니다. 투자.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생돈을 이자로 내고 있다면서 금매로 매물을 내놨다고 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아직 없대요. 왜 그랬나 볼게요. 바로 뒤에 정답을 써줬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매입한 가격보다 500만 원 낮은 가격에 보유한 지상 중 2개를 매물로 내놨대요. 와, 축하드립니다. 4개를 연달아서 사서 그 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요만 찾아보면 되는 거를 그걸 또 2개를 찢어서 내놨어. 멍청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일단 부동산에 그 2개짜리 매물이 벌써 이전에 등록되어 있었던 게 몇 개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먼저 알아보고 그게 많은지 3개가 많은지 4개가 많은지 1개가 많은지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놓거나 아니면 내놓지 않고 묶어놓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조사하러 돌아다닐 때 그 하남에 테스타타워라고 하나 있어요. 지산 중에 드라이브인으로 설계된 2지산 중에 1개인데요. 작은 거예요. 300 몇 개 호실. 거길 딱 갔는데요. 공실이 1개 있고 다 꽉 찼어요. 지하 2층에 3개 연달아서 인접해 있는 호실 3개가 자물쇠 칭칭 걸려가지고 무슨 유치권 행사 중인 것처럼 뭐 임대 문의 이런 아예 안 붙어 있고요. 그냥 공실이에요. 누가 봐도. 그때 그 개념을 처음 깨쳤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긴 뭐예요? 비어 있어요. 그럼 임대에 나왔어요? 아니요. 그럼 매물이에요? 아니요. 누군지 모르세요? 안 돼요. 머리 벗겨지는 아저씨라고 욕을 막 엄청 해요. 근데 왜 쓰신대요? 아니래. 그랬더니 한숨을 막 푹 쉬어. 지금 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판다. 임대 수요는 엄청 많았어요. 그때. 없으니까 임대 들어가. 비어있으면 임대랑 매매를 선택할 수라도 있죠. 근데 없으니까 임대라도 들어가겠다고 비싼 임대료 주고 하겠는데 안 내놓는데요. 2년째 그러고 있대. 얼마 전에 팔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 그랬더니 바로 나와요. 공급이 잘 지원자 있다 했지. 공급이 미사 전체의
저 60평짜리는 저거 3개 호실이 다 하다. 60평짜리의 수요가 하나 더 쌓이는 만큼 가격은 더 올라가는구나. 그 이치를 알고 있는구나. 그게 적어도 매달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더 큰 이익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400대 산 거를 뭐 1000 가까이 팔았다고 들었는데 시세는 뭐 700대 뭐 이렇게 된 거를 같은 이치죠. 큰 평수는 아니지만 공급이 그거 하나라는 이점을 활용을 해서 수요를 모아서 한 방에 던진 거죠. 원기업처럼. 이런 그 투자자들 중에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투자 기법이라던가 뭐 이런 원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몰라도 그냥 그 장사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몸으로 그거를 실천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거는 이제 진짜 투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리스펙해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시장을 교란하고 조장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건덕지를 시장에 자꾸 줘요. 전부 다 무식한 게 당연한 거라 그러고 무식한 건 죄인데요. 죄입니다 진짜로. 자기들이 다 받아주고서는 왜 팔았니? 자기가 좋다고 사놓고서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뭐 불법도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얻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너무 심하게 이렇게 가격적인 거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지산은 정확하게요. 지산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을 알 때에는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 일단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요. 지금 대구 쪽에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고 있답니다. 24주째 하락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씨가 말라 있었어요. 아시죠? 서울은 거래량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고 지방은 미분양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가 없어서? 공급 앞에 장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3만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당연히 미분양이지. 수요가 3만 명이 되더라도 3만 명이 전부 다 동시에 아까 얘기했죠. 수요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다. 3만 명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다 맞춰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계산을 해서. 그래도 그냥 무턱대고 하고 미분양이다. 아유 망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3만 개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추후에 예정 공급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미 발표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수요도 뻔하거든. 그 동네 사람들. 그 수요가 3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 공급으로 3만 개를 했는데 내년에 1만 개를 더하고 후년에 1만 개를 더하고 3년 뒤에 10만 개를 더한대. 이거 누가 사요? 못 사요. 이 상황이면. 그쵸? 근데 수요는 올해 이만큼이고 내년에 여기 1만 명이 더 추가되고 1만 명이 더 추가되고 더 추가된대.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공급은 이게 끝이래.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삽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오차도 계산에 넣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대구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손님한테 추천을 해줄 때, 현장을 고를 때 우리가 이거를 자신 있게 분양을 할 때에는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머리로 판단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투입을 하고 내가 이 현장이 아무리 좋다고 교육을 해도 안 좋다고 교육을 해도 자기들만의 기준점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하고 별로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어필을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으면 또 거기 갔다 강력하게 피력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